싶은 게 있어요. 네, 네네. 에스파 아시죠? 에스파 알죠? 네. 에스파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. 네네. 제가 원래 아이돌에 이렇게 흥미가 많지 않은데 네. 에스파에 빠진 거예요. 같은 여자인데 네. 왜 빠졌냐? 에스파의 세계관 네. 그리고 아이라는 그런 어떤 캐릭터를 적용한 거. 네. 처음에 에스파가 나올 때 우리는 4명이 아니다. 8명이죠. 8명이다. 네네네. 그 개념에 대해서 처음에 사람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네. 근데 지금 에스파가 어떻게 보면 그 메타버스와 어떤 아이돌의 결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. 에스파는 어떻게 보세요? 저도 그냥 흥미롭게 보고 있고요. 이제 그 세계관도 흥미롭고 또 에스파 멤버들도 굉장히 저는 능력 있는 친구들이 생각해요. 예. 일단 정말 어떤 그 걸그룹에 들어가도 메인을 설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다 생각이 들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심이 보고 있는데 일단 신선하다고 하는 의견은 동감이고 그러면 왜 SM에서 이걸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. SM의 어떤 이 엔터테인먼트의 특성을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컨셉을 부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, 이 사람들이. 그래서 무슨 돌 것처럼 명확한 컨셉을 갖고 있길 원해요. 상대적으로 JYP나 뭐 YG 같은 게 그렇지는 않거든요. 그냥 좀 그 아티스트의 자율성을 좀 더 맡기는 편 같은데 SM은 제가 느꼈을 때는 어떻든 그 컨셉을 부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. 그래서 에스파도 뭔가 컨셉을 부여하기 위해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선택한 최종적인 결정이 이제 그 사이버와 현실을 엮어서 뭐 메타버스와 현실을 오가는 형태의 캐릭터를 만든 것이라고 보여져요. 이것의 장점은 이제 일단 신선하죠. 없던 걸 했으니까.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새로운 퍼포먼스, 새로운 어떤 이야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기존의 어떤 세대와의 어떤 단절을 이룰 수가 있고 좀 이거는 새롭고 신세대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단점은 그 이야기를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사람이면 이게 또 무슨 얘기야? 갑자기 블랙맘마가 뭐야? 뭐 이제 포탈이 열리고 이제 광야는 무엇인가? 광야는 무엇인가? 예.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나는 뭐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상대적으로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해주거든요. 예. 뭐 알코올 프리어도 나는 너희 보면 취해 얼마나 좋아. 라든지 이제 또 YG의 어떤 멤버들도 어쨌든 그 현실 속에 있는 얘기를 해요. 근데 에스파의 메시지들을 보게 되면 그 세계관을 모르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타겟이 제한적인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해보면 이제 그 그룹은 알아요. 뭐 이쁘다는 건 알아. 근데 가사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. 너 광야 뭔지 아는? 광야 사방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로 아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좀 뭔가 그런 단점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그도 연관성 있게 그것을 전달하는 가수 입장에서도 좀 곤혹스러울 것 같아요. 현실은 굉장히 밍밍한데 그러니까 현실은 굉장히 이제 그 뭔가 그 또래의 어떤 캐릭터인데 갑자기 무대를 가게 되면 이 세계관을 대표를 해야 되고 블랙마마와 뭔가 싸워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괴리가 느껴져요. 그런 것들을 이제 이 멤버들이 얼마큼 감내할 수 있을까는 점에서 약간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. 혹시 다음에 아드님한테 한번 에스파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요즘 청소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. 네네.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, 그래요? 네. 그 이제 롤이라고 하는 게임에 그 여성 멤버들로 걸그룹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요. 그래요? 네, 그래서 KDA라고 하는데 네. KDA가 이 이제 라이엇이죠. 롤을 제공해주는 이 공급사에서 이 세계관을 만들면서 실험적으로 만들어왔던 걸그룹인데 이게 굉장히 히트였어요. KDA가. 그래서 이 에스파의 제작 배경에 KDA의 영향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이 있어요.
그래서 알고는 있어요. 젊은 친구들도,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도 에스파의 배경이라든지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낯설지 않고 좀 흥미롭게 보고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광해라든지 그 블랙맘마라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좀 너무 익숙한 상태라는 거죠. 우리가 마블 유니버스를 보던 그 시각에 봤을 때는 너무 좀 제한적이고 또 도대체 왜 싸우는 건데? 물어보게 되면 딱히 뭐 싸울 만한 그게 뭐 싸울 이유야?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세계관에서는 이제 그들이 봤던 이 큰 거에 대비해서 좀 마이너하다?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뭐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겠지만 나중에 한번 제 포덕이 저 아들이 별명이 포덕인데 네. 포덕이를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것 혹시 같아요. 왜 포덕인지 한번 물어봐도 그 포켓몬 덕후였어요. 포켓몬 좋아해요? 포켓몬을 좋아해서 지금은 이제 포켓몬 떴지만 이제 초등학교 때 포켓몬 덕후여가지고 포덕이라고 이제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. 아드님 게임 되게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예, 맞죠? 네. 다음에 한번 같이 롤 콘텐츠 할 때 한번 보여. 네, 좋을 것 같아요. 좋을 것 같아요. 네. 지금 제가 에스파 세명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는 막 해석 영상 같은 것도 막 찾아보고 이랬는데 상당히 마이너한 취향을 만든 것 같더라고요. 그렇게까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네. 없기는 했어요. 그렇죠. 언젠가 에스파의 세계관이 좀 더 풀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얘기해요.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SM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인가요? 그 이제 뭐 인수협병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SM이 좀 더 이상 뭔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에스파가 거의 회사의 지금 주력이죠. 주력인데 이 친구들을 통해서 뭔가 이제 이 상황들을 극복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?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인수합병 얘기 나왔을 때 좀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좀 더 큰 무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더 체계적 있게 만들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. 제가 예전에 그 에스파 무대 영상 중에 그 실제로 아이 캐릭터가 무대 중간중간에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. 네네네. 그거를 이제 그 편집을 다 하셔가지고 네네. 작업을 하셨는데 네. 그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인상 깊었던 게 SM 좀 더 돈을 써라. 그쵸. 아이가 에스파보다 덜 예쁘다. 아하, 네네네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시도가 사실은 원래 KDA 그 라이언에서 준비했던 그 영상에 있었거든요. 그 콘서트였는데 그때 이제 실물 콘서트를 했었고 그때 실제 KDA 멤버들하고 그 이제 가상 멤버들이 같이 뭐 이렇게 댄스도 하고 이렇게 무대를 하는 게 있었는데 막 그런 것에 영감을 얻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런 시도는 너무 좋은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부터는. 사람들이 눈이 너무 높아지셔서 맞아요. 예뻐야 돼요. 뭐 그런 것도 있고, 네네네. 그리고 약간 조금 그 시대는 2000년대인데 그 아이 캐릭터는 조금 태화했다라는 그런 네. 이야기들을 많이 봤어요. 뭐 그럴 수 있죠. 그리고 아이들이 좀 그 캐릭터들이 잘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카리나와 아이 카리나는 뭐가 다른 거냐? 아이 카리나는 쉴 때 뭐 하지? 무슨 책을 읽을까? 무슨 게임을 할까? 그런 아이 카리나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. 네네. 좋습니다. 그리고 네. 너무 메타버스 쪽으로 다시 빠져서 그런데 네네. 다시 이제 좀 기획 관련된 이야기로 좀 돌아오자면 네. 혹시 그 로디님이 이제 꽤 경력이 오래되셨잖아요. 네. 좀 일하면서 남았던 좀 되게 진상? 약간 강렬했던 사건, 너무 화나게 했던. 혹시 뭐 그런 것들 있으면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있는데 이제 비방용이 많죠. 비방. 많은데 방송에서 하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것들이 많아서 네. 이거 스킵할까요? 좀 걸러서 본다면 네.
네, 없네요. 네, 그럼- 걸로도 없었고. 요거는 이제 사담으로 나중에 빠지는 걸로. 네, 요거는 방송에서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럼 나중에 드릴게요. 네. 네. 그러면 아까 인하우스 기획자는 정말 많은 업무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었는데 네네. 저도 제가 인하우스에서 기획자로 일해본 건 아니지만 네. 다른 직군에서 봤을 때의 기획자들이 정말 업무가 잡다해요. 네. 근데 이게 뭐 잡다하다고 볼 수도 있고 당연히 뭐 기획자의 업무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네. 저희 같은 작은 회사에서는 기획자가 운영도 맡고 QA도 맡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마케팅적인 측면까지 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체 이 기획자의 업무 범위란 대체 뭐냐 특히 작은 회사일수록 그런 걸 더 포괄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가끔 이 기획자분들이 이거 내 일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느끼는 현타가 되게 많더라고요. 그쵸 맞아요. 뭐 로딩님이 생각하시기에 약간 그런 업무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개발하시는 분이나 디자인하시는 분은 산출물들이 딱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것이 이제 업무의 어떤 범위다.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업무의 범위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지금 기획 분야는 상대적으로 산출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산출물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또 그런 제반 과정 혹은 또 관리적인 업무까지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. 뭐 그거는 무지일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의도한 어떠한 이제 경영진의 방침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뭐 의도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잘 모른다고 했을 때 그걸 좀 바로잡을 필요는 있다 생각하고요. 저는 이제 산출물을 얘기할 때 일단 구축에 관련된 산출물들부터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이거 좀 지우고 보자면 기획은 크게 사업, 서비스, UX, UI 기획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사업기획 산출물은 뭐냐? 이거는 이제 사업계획서겠죠? 네, 사업계획서. 그럼 사업계획서는 무엇이냐? 배경, 목표, 문제의식, 솔루션, 진행계획 등이겠죠.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과 솔루션에서는 뭐 시장, 경쟁사, 사용자들을 바라다 보는 그러한 분석 기관이 있을 것 같아요. 사업기획자는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전달할 수 있고 이것만 하면 돼요. 서비스 기획자는 정보 설계, 화면 설계, 정책 설계 저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정보 설계는 말 그대로 서비스의 어떠한 컨텐츠의 트리들 어떤 페이지를 제공하고 어떤 메뉴를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 화면은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화면으로 설계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정책은 그것을 운영되는 어떤 OS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갖고 있죠. 서비스 기획자는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. UX 기획자는 리서치, 인사이트, 뭐 결론이라 할 수 있겠죠. 그다음에 프로타입, UT, 검증하는 거. UX 기획자는 리서치를 해서 인사이트를 얻고 인사이트로 프로타입 만들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. 다 산출물들이죠. UI는 말 그대로 UI 가이드라인이죠. 네, 가장 단순한 화면 설계라고 볼 수 있는데
그걸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치를 의미하겠죠. 이게 기획의 범위예요. 그리고 이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진행하는 거고, 이것에 각각의 산출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면 돼요. 다만 이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는 이 분야는 다시 전략과 구축과 운영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서비스 기획하는 사람이 전략 포지션에 있느냐, 구축 포지션에 있느냐, 운영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설계인데 추가되는 작업들이 있어요. 그래서 특히 구축을 보게 되면 요구사항은 여기서 리서치 리포트, 그 다음에 정보 설계, 정보 구조 돌아갈게. 정보 구조도 화면 설계서, 그 다음에 뭐 테스트 시나리오 같은 것들이 있겠죠. 이렇게 해당되는 포지션에 따라서 추가되는 것들이 있죠. 계략적으로 이러한 산출물들을 만드는 게 기획의 범위이고, 이제 플러스 알파 정도가 있을 수 있는데, 문제는 뭐냐면 저러한 개념을 모르니까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겁을 못하는 거예요. 이거 내일 아니요라고 하는 게 못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저기 김대리 저기 뭐 우리 내일 몇 시 몇 분에 회의실 좀 예약하고 미리 좀 자료 좀 프린트해놔.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기획자 역할은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것들을 나는 기획자니까 이런 산출물들을 만드는 게 내 주 롤이야라고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. 그게 이제 기획에 대한 어떤 교육의 부재일 수도 있고, 저러한 개념들을 이제 리더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기획은 마치 저러한 어떤 프로젝트의 제반적인 상황까지 다 챙겨야 되는 것처럼 돼버렸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. 실제로 제가 그 인하우스 쇼핑몰에서 이제 기획사에 있었을 때는 뭐 상담도 하고 이제 뭐 제품 포장도 하고 상품도 찍고 뭐 주문도 처리하고 했었거든요. 물론 제가 배우기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너무 당연시돼서 뭐 이제 당연히 너도 해야 돼라고 되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때는 제가 반박을 못했어요. 왜냐면 나도 이 기획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해서 생각했기 때문에. 근데 지금 만약에 똑같은 상황 벌어진다면 그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는 이러한 포지션에서 왔고 내가 할 일은 이러한 것들이고 이러한 거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하고 싶어요. 혹은 내 동의 없이 나는 그걸 일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할 것 같거든요. 그런 면에서 좀 저러한 공감대, 산출물에 대한 공감대, 업무에 대한 공감대가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. 그러면 저 같은 주니어 기획자들은 사실은 저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고, 회사에서도 뭐 사람들을 뽑을 때 너는 구체적으로 이 전략 기획의 업무를 하게 될 것이야, 뭐 혹은 뭐 운영 기획 업무를 하게 될 것이야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지만, 저걸 되게 포괄적으로 그냥 네. 서비스 기획을 하게 될 거야, 뭐 맞는 업무는 등등등등등이야라고 넣고 저희도 모르고 입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하기로 했는데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을 애초에 저걸 다 포괄하는 개념으로 날 뽑았던가?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흔들리고 하고 싶지 않거나, 혹은 뭐 아예 다른 업무를 맡게 됐을 때 내가 하는 일이 맞는가? 이거는 사실은 회사에서부터 뭔가 애초에 그 롤에 대한 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민들일까요, 그러면? 그렇죠. 그러니까 저런 기획 리더들이 저런 어떤 업무적인 또 체계적인 카테고리 라이징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지시를 내릴 수 있을 텐데 좀 무지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걸 지시 내는 사람들도 이게 기획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명확하게 디자인과 프로그래밍 일은 아닌 거야. 그럼 일단 뭐 기획 일이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류들이 생기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. 또 이제 기획적인 일이 보다 좀 넓은 범위에서 프로젝트를 봐요.
가장 PM과 비슷하게 시야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알고 있으니까 네가 좀 해라고도 요청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해결되려면 일단 리더들, 뭐 PM 레벨이라든지 PO든지 아니면 이제 총괄 범위 내에서 일단은 기획자 베이스의 인력들이 좀 많이 올라올 필요가 있고, 또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기획과 관리, 또 기획과 다른 기타 업무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줘서 이제 기획의 어떤 전문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그러한 시각이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이제 롤 얘기를 해서 이제 롤 얘기 좀 드리자면, 사실은 롤에서도 이렇게 이제 미드 라인이 있고 탑 라인이 있고 바텀 라인이 있고 정글이 있거든요. 기획은 미드 라인이에요. 네. 명확한 자기 라인이 있어요. 그리고 디자인 라인이 있고 이제 이 바텀 듀오라고 하죠. 퍼블리싱과 개발 듀오가 있어요. 이렇게 프로필 볼 수가 있거든요. 네. 여기 이제 정글밭처럼 PM이 있는 거죠. 그래서 PM은 자기 라인을 안 갖고 있는 대신에 전체를 봐요. 근데 기획은 기획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기획이 자기 라인을 두고 PM에 있는 정글로 가게 됐을 때 게임에서 벌어지는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. 못 큰다는 거죠, 자기가. 그러니까 기획자도 내 라인이 있고 자기가 이거를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. 네, 경험치를 먹어서 커야 되거든요. 근데 괜히 기웃기웃 거리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면은 다른 레벨이 다른 라인들이 다 10레벨 찍었는데 본인만 5레벨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자기 라인에서 먹을 거를 자기가 책에 먹을 수 있어야 돼요. 롤 하다 보게 되면 이제 누가 이게 안 해주잖아요. 그냥 넌 그런가 보다 버리는 거죠. 나중에 이제 기획차이라고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. 마찬가지로 기획이 자기 라인을 제대로 먹을 수 있어야 돼요. 먹고 커야지만 뭐 이렇게 로밍을 가서 도와줄 수도 있듯이 자기의 산출물을 먹으면서 커야 되거든요. 그런 측면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물론 PM이 이 기획 라이너를 제대로 관리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 라인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좀 비유하자면 롤처럼 좀 이제 미드가 이제 잘 커서 캐리를 할 수 있는 라인이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먹어야 될 경험치들을 놓치지 않고 먹을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왜 이제 너 놀고 있으니까 너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나 지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. 아드님한테 롤을 좀 제대로 배우셨나 봐요.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?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. 다음에 한번 다 같이 롤 한 판 해보는 다 같이 한번 걸로. 하시죠. 알겠습니다. 혹시 막 부모님 안부를 묻는다던가 그런 일은 없었나요? 누가요? 누가? 롤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포덕이 친구들하고 해본 적 있어요. 포덕이 친구들하고 이제 같이 저를 껴줘서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아버님이니까 받으려. 제가 많이 죽었거든요. 아버님이니까 받으려. 막 욕하지 마 이렇게 했던 일을 있었습니다. 네. 그리고 약간 궁금한 게 네. 좀 기획을 하면서 네. 항상 일이라는 게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네. 내가 재밌는 순간과 정말 약간 힘들고 내 길이 맞나 싶고 뭔가 그런 현타가 오는 순간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약간 로딩님한테는 그게 어떤 때 약간 그런 것들을 느끼셨는지. 뭐 서너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운영하다가 에이전시 가서 구축할 때 그때 이제 내가 했던 일과 정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. 똑같은 기획자인데 운영에서는 내가 그래도 그 로그도 잘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뭐 상품도 잘 올리고 했었는데 에이전시의 기획 일은 전혀 그런 것들과 거리가 멀었어요. 네. 정말 정해진 시간에 딱딱 산출물을 내지 않으면 깨지는 상황이 많아서 뭐 당시 경력은 6년 차였지만 거의 1년 차처럼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때 현타가 많이 왔었죠. 그래서 너무 다르다. 근데 뭔가 연관성은 있는데 너무
잦은 업무라는 점에서 제가 이제 운영에서 구축으로 갔을 때, 또 구축에서 전략으로 갔을 때 좀 많이 어려웠었고요. 또 전략으로 갔을 때, 그러니까 구축하다 전략 갔을 때는 한번 쫓겨났어요, 회사에서. 아 그래요? 네, 그래서 너는 전략에 재능이 없다. 그래가지고 그런가 하면서 이제 나왔던 일이 있었는데, 그러니까 그러한 시련들이 있을 만큼 이게 좀 많이 다르다. 그러니까 그런 스위치 전환이 잘 되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었고, 그 시점들이 좀 저한테는 고비였던 것 같아요. 근데 다행히 제가 이제 10년은 해야지라고 하는 좀 그런 끈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. 내가 10년 한다. 10년 하고 그만둬야지. 이러한 좀 약간 집념이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좀 그나마 잘 넘어왔던 것 같아요. 네. 두 번째는 이제 매출에 대한 부담이 컸을 때였는데, 제가 운영의 이제 과장이자 서비스 기획 팀장을 했을 때, 그 이제 매출이 안 나와서 제가 영업에 많이 관여를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는 뭐 영업이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. 영업이라는 게 자체가. 근데 매출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가지고 뭐 맨날 거의 야근을 하고, 또 그런 스트레스가 많아서 막 이 목이 어느 순간 안 돌아가더라고요. 예. 그 정도로 이게 뭔가 신체적으로도 그런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시점이 있었는데, 그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. 뭔가 누구한테 하소연 할 일도 없고,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고 생각 들고,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적었을 때, 예. 그때 힘들었던 것 같아서, 뭐 그때 생각을 하면은 지금도 좀 뭔가 아련하다, 좀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데,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또 오히려 저를 좀 성장하지 않았었나. 그러니까 그때 경험 때문에 제가 지금 에전시 사이드에 있지만 클라이언트 상황을 안 보고도 이해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분명히 저런 상황일 거다.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, 또 클라이언트가 무슨 용어를 썼을 때 이 용어가 어떤 베이스 나왔다라는 것들이 좀 유추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이제 운영 전략 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원 형태로 돼서 돌고 돌다 보니까 그 고비만 잘 넘으면은 또 내가 반대편에 있었을 때 상대방을 잘 이해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, 저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좀 예비 서비스 기획자 분들이 한 적어도 10년 정도는 좀 버텼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가져봐요. 또 세 가지의 경험 좀 두루 갖추면 더 좋은. 뭐 그렇죠. 네, 그러면 이제 캐리할 수 있는 거죠. PM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, 저는. 네. 반대로 그럼 기획하면서 제일 좀 재밌다, 너무 잘 맞다 했던 순간들도 있으셨어요? 뭐 제 생각대로 돼서 서비스가 잘 이제 풀렸던 케이스들이 있었을 때가 좋았었는데요.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카테고리를 변경했는데, 그 카테고리 변경 이후에 뭐 만족도가 높아졌어라든지, 아니면 이런 방향대로 서비스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자 했는데 그 결과대로 했을 때 매출이 증가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기뻤었거든요. 그래서 뭐 통신사 쇼핑몰이었던 것 같은데, 이제 온라인으로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휴대폰을 담고 유금지를 담고 기타 옵션을 담는 형태로 이렇게 약간 카트 방식으로 설계했던 케이스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전에 리뉴얼 하기 전에 대비해서 4배 정도 이제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. 네, 뭐 100%꼭 그게 이제 그 아이디어 때문은 아니겠지만,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사용자 만나봤을 때 느꼈던 그러한 어떤 사용자 보이스들을 이제 반영을 해보니까 또 만족도도 높아졌다라고 점들이 좀 좋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. 혹시 뭐 돈의 뭔가 매출이 는다던가, 사용자가 많이 늘었다던가, 뭐 요 기능이 많이 쓰이게 됐다던가, 약간 이런 눈에 보이는 그게 있어야 좀 만족이. 그렇죠. 그렇죠. 있죠. 맞습니다. 예. 그거는 제가 기획을 오래 하면서 갖고 있는 어떠한 또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? 또한 관점인데, 가시적인 걸 좋아해요. 가식적인 거. 가시적인 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. 눈에 보이는 거. 그러니까 이제
눈에 안 보이고 추상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음. 그래서 이런 거죠. 써봤는데 이거 엄청 맛있어. 몇 점인데? 이렇게 물어볼 정도죠. 아, 몇 점인데? 몇 점을 얘기할 수 있는데. 10점 만점에 몇 점인데? 그렇죠, 그렇죠. 그게 이제 저는 그런 근거들을 좀 중요시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며칠 좋아져서 너무 기뻐요가 아니라 몇 배 늘었다. 뭐 10% 늘었어요. 이렇게 이제 나와주는 게 실제 그러니까 정확한 거이기도 하고 또 이제 그게 정확하게 저한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. 단순히 추상적으로 좋았어요 이런 것보다도 몇 배 들었다 이렇게 얘기되는 게. 그럼 이 마지막 질문이 저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. 네. 그런 거죠? 네. 로제님에게 기획이란? 나의 계획이란 나의 계획이란 사실 제가 이제 기획자로 성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뭐 대학교 때는 없었어요. 저는 이제 신방송학을 전공했고 원래 미디어 쪽이나 컨텐츠 만드는 거에 좀 관심이 높았던 사람이거든요. 작가님 전공이 그쪽이시죠? 네. 저는 이제 광고나 뮤직비디오나 드라마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에 더 관심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엄밀하게 보면은 기획이죠.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실현하는 것이니까. 근데 제가 또 다른 성향으로는 약간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많은 성향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꿈은 이제 과학자 정도로 수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좋아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런 성향들이 좀 이렇게 졸업 이후에 묶여지면서 뭔가 이렇게 과학 수학이지만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종합적인 것을 해보고 싶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IT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게 되면서 이건 내 길인데?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좀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 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덧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기획이란 나에게 기획이란 나의 분신 같은 거 같아요. 나의 분신 같은 거. 네. 원래 제가 기획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. 네. 원래 제가 뭐 대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계획 있고 기획적인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도 좀 멀었던 좀 약간 좀 자유분방한 친구였던 것 같은데 기획 일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제 저희 분신이다라는 표현은 이제 원래 제가 실체가 돼 있고 또 제가 기획자로서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면은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약간 그 모습과 약간 좀 가까워진 느낌? 약간 아이로디. 그렇죠. 아이로디 같은 느낌. 여기까지 그래도 한 20년 걸린 것 같거든요. 근데 어쨌든 잘 버텨서 왔던 것 같고 지금 좀 기획이 재밌어요. 재밌고. 네. 제가 옆에서 이렇게 생각 속에서 지켜본 네. 로제님은 네. 되게 분석적이신데 네. 그 안에서 되게 어떤 뭔가 해결에 대한 아이디어를 네. 뭔가 내시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네. 약간 그 문제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. 항상 그리고 생활의 모든 거에 약간 관찰이 녹아있어요. 네네네. 그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로디님의 그 분신 같은 생활에 녹아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쵸. 네. 혹시 쭈꾸미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나 쭈꾸미요. 이제 네.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획 일을 하면서 이 아이로디가 가장 필요한 능력이 관찰력과 학습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그러니까 기획을 잘하려면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생활화된 형태로 나와야 한다. 그러니까 내가 관찰을 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하고 있는 거죠. 관찰을. 자연스럽게. 숨쉬듯이 관찰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분석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더라고요. 마치 우리가 뭐 롤에서 게임을 하기 전에 연습 모드에서 반복적으로 어떤 훈련을 하듯이 기획도 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무의식에 있다 보니까 평소에 그걸 막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식당 갈 때 그런 게 생겨요.
네네. 식당의 간판을 딱 보고 이 컨셉이 뭘까? 저 폰트는 아닌 것 같은데 라든지 그다음에 뭐 새로운 어떤 인테리어나 메뉴를 보면서 뭐 이제 정보 구조도 보고 또 이제 메뉴 보죠. 예, 메뉴도 보고 네. 그러니까 또 이제 인테리어 보면서 이제 레이아웃 같은 것도 보고 어떤 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분석을 해본단 말이죠. 근데 이제 엊그저께 갔던 그 낭풍. 낭풍 전에 이제 그 빨간 쭈꾸미집. 빨간 쭈꾸미집은 그 쭈꾸미가 원래 좀 빨간색인데 피부톤이 네. 네. 피부톤이 이제 빨간색이신데 그 이제 주인분이 그 빨간색 쭈꾸미에 진한 보라색이었어요. 그 이제 두건 같은 것들이 이제 쓰였더라고요. 쭈꾸미가 빨간색인데 보라 두건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. 보라색 두건을 그 진한 보라색 두건을 쓰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쭈꾸미의 표정을 봤는데 쭈꾸미가 약간 쓰기 싫어하는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. 쭈꾸미의 감정을 읽고 근데 이거는 좀 학교 갈 때 엄마가 코디를 잘못한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다행인데 직장 그 나라이트 모델이신데 네. 사장님이 옷을 엄마가 준 거야. 내가 래퍼인데 우리 그 코디네이터가 옷을 엄마가 줬어. 이런 것처럼. 그러니까 단순히 그 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일자리로 왔는데 어쩔 수 없이 그걸 이제 입고 있어야 되는 쭈꾸미의 그 마음이 너무 저는 슬펐어요. 그래서 네. 그래서 그 쭈꾸미의 모자색을 좀 노란색으로 내가 바꿔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컬러는 왜 하필 노랑이었을까요? 그러니까 좀 밝은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, 쭈꾸미가? 쭈꾸미가 이제 빨간색이다 보니까 얼굴 빨간색인데 이 보라색은 진짜 너무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요. 너무 그건 아니거든요. 약간 안색을 주고 보이게 하는. 그 활력 있게 보이고 싶은 그런 쭈꾸미의 어떤 슬픔이 느껴져서. 싱싱해야 되는데. 저는 그런 게 좀 저는 이상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못 지나치는 성향이어서. 저는 그날 쭈꾸미에게 그렇게 감정이입을 하시고 슬픔을 느끼고 또 쭈꾸미 모자색까지 바꿔주려고 하는 로디님을 보면서 그 진짜 천상 기획자다. 천상 기획자다. 로디님이랑 있다 보면 되게 식당을 갈 때마다 너무 재밌는 일이 많아요. 네. 저희 나중에 한번 식사하면서 한번 그것도 좋죠. 좋고 한번 로디님의 약간 그런 대화 이런 거 저희 한번 네. 다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것도 그게 이제 그 파보기 서파기에서 서파기에서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. 가능할 것 같고 꼭 이렇게 모바일 앱이나 웹을 그렇죠. 안 해도 되니까. 그래서 이제 그게 서비스 산업적으로는 그러니까 UX라고 하는 이 경험 설계를 확대해서 실제 오프라인 서비스까지 적용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흐름이 있었어요. 이를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부르는데 서비스 디자인의 하나의 그런 방법론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얘기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그 쭈꾸미 식당 가서 같이 이제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다음에는 디자이너도 한번 초대를 해서 네. 디자이너와 기획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우리 쭈꾸미 식당은 어떨까? 뭐 그것도 이제 서파기에서 같이 네. 뭐 디자이너 같이 모셔서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너무 좋아요. 네네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 할까요? 이렇게 급한 마무리. 너무 힘들어가지고. 그리고 이게 이제 컨셉이 저희가 즉흥적으로 하는 거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이제 직문직설이라고 하는 거에 맞춰서 좀 내용이 많으면 또 너무 그쵸. 좀 보시는 분들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좀 짧게 네네. 진행하는 좋아요. 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까지 하는 걸 할까요? 네.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신지 모르겠네요. 좀 이렇게 즉흥적으로 뭔가 이야기를 하지만 또 흥미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.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정작가가 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들도 모아서 다음 기회에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앞으로도 직문직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. 안녕.